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10월도)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전에 95 도로를 타고요. 뉴햄프셔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니까요. 단풍이 정말 절정이더라고요. 사진 같은 그 풍경들을 보면서 이 가을 잘 마무리하고 겨울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길 전체가 이 나뭇잎 도로가 된 길도 심심치 않게 있던데요. 낭만을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이 있을까요?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참 걱정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귀찮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잊지 마시고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감사하죠. 시쿵 이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으로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가 우리들에게 말을 겁니다. 무기력한 삶에 시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문학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체게바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나 노래는 혁명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어떤 혁명도 시나 노래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요. 문학은요, 연한 우리의 정서를 붙들어서 이 강하게 우리의 표피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슬픔마저도 아름답게 빚어서 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순한 것이 이게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단단하다는 것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 가끔씩 모이면은요. 언제부터 시를 쓰셨어요? 라고 서로 잘 묻습니다. 저 역시 친구 시인에게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 대답이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워서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데요. 그 말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친구 시인에게 어떻게 당신은 시를 쓰게 됐습니까? 동기를 물었더니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정적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요한 순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습성이 생겼다고요. 그전에는 정적이 외로움이고 고독인 줄 알아서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적을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속의 소리가 들리고요. 또 그 소리를 수첩에 기록하게 되고 모두가 잠든 밤에 시를 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감한 시들이요. 그렇게 고독을 건너오고 그렇게 외로움에서 뒹굴다가 마음속의 소리를 이 정적 속에서 쓴 시.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시가 얼마나 소중해집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문학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살다 보면 누구나요, 마음 가는 곳이 있고 또 마음이 자꾸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그렇잖아요. 자식 걱정 매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있는 쪽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쪽만 바라보게 되고요.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 집 앞을 서성이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슬픈 쪽으로 생각하면요, 슬프다기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최문자 시인의 시를 한 편 뽑아봤습니다. 제목은 닿고 싶은 곳. 낭송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닿고 싶은 곳. 최문자.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 늘 비어서 슬픔의 하중을 받던 곳, 그쪽으로 죽음의 방향을 정하고야 꽉 움켜잡았던 흙을 놓는다. 새들도 마지막엔 지상으로 내려온다. 죽을 줄 아는 새들은 땅으로 내려온다. 새처럼 죽기 위하여 내려온다.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 종종 거리다가 귀를 대고 싶은 슬픈 땅을 찾는다. 죽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서 있다. 아름다운 듯 서 있다. 웃음 띠며 서 있다. 무방향으로 정신의 눈을 뜨고 땀을 흘리고 있다. 내가 쓰러지는 곳은 어딜까? 내가 닿고 싶은 곳은 어딜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쓰러진다는 것이 단순히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조금씩 기울다가 결국은 기운 방향으로 쓰러지듯이 쓰러진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각하고 트럭을 하다가 그 무게에 덮여버리는 것이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시를 쓴 최문자 시인은요, 사유가 엄청 자유로운 시인입니다. 자유롭다는 건요, 자유자재한 상상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문자 시인은 우리 일상에 기반을 두면서요,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또 감정과 감정, 통과 의례와 통과 의례 사이에서 아주 자유자재한 상상력으로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언어로 시를 써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시를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도요, 그런 유형인데요. 진솔한 언어로 유연하게 슬픔의 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 늘 비어서 슬픔의 하중을 받던 곳, 그쪽으로 죽음의 방향을 정하고야 꽉 움켜잡았던 흙을 놓는다. 시의 시발점이요, 어디 먼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깝게 경험하고 자주 볼 수 있는 나무 얘기로 시작함으로써 처음부터 공감이 확 가죠. 거기에 더해서 그 일상을요, 시적 표현으로 정적으로 승화시켜줬어요. 시를 읽는 우리의 마음까지 서정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았던 쓰러진 나무들, 그 나무들이 슬픈 쪽을 향해서 쓰러지면서 죽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쓰러진 곳은요, 늘 비어 있어서 슬픔의 하중을 받던 곳이었던 겁니다. 시인은 나무들이 슬픔이 깊어진 쪽으로 죽음의 방향을 정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진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선사해요. 나무가 죽음의 방향을 정하고 쓰러질 때는 꽉 움켜잡았던 흙을 놓는다고요. 숲을 들여다보면요, 죽은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늦가을에는 숲을 들여다보면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서요, 나무의 몸체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들은요, 보면 정말 그래요. 흙을 놓은 것들이 바로 죽은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그루의 나무가요, 바람에, 비에, 눈보라에, 혹은 형형한 햇빛에 조금씩 기울어서 쓰러지는데요. 쓰러진 그곳은 채워지지 않는 슬픔의 하중을 받았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나무는 그쪽으로 죽음의 방향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쓰러진다는 것이 꼭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인이 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쓰러진다는 것을 기운다라는 말과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요, 마음 쓰이고 가장 아파하는 쪽을 향해서 인간은 기울게 되어 있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기울었던 것, 아파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도 하고요. 쓰러지면서 꽉 움켜쥐었던 흙을 놓는 그곳이 나무가 가장 아파했던 곳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새들도 마지막엔 지상으로 내려온다. 죽을 줄 아는 새들은 땅으로 내려온다. 새처럼 죽기 위하여 내려온다.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 종종거리다가 귀를 대고 싶은 슬픈 땅을 찾는다. 운명적인 인간의 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시기 같습니다. 이 연에서 시인은요, 이미 이 땅을 무덤으로 규정지어 버렸잖아요. 쓰러지는 곳과 마지막 순간을 연결시키면서 새들도 마지막에는 다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더해서 죽은 줄 아는 새들은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덧붙입니다. 내려오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있어요.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고요.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 대단한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까 첫 연에 나왔던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고 했잖아요. 비어서 슬픔의 하중을 받던 곳, 그쪽으로 죽음의 방향을 정하고 움켜잡았던 흙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비어 있어서 슬픔의 하중을 받았던 곳, 그것을 허공에 붕 뜬 삶으로 연결시키면서 나무들이 그런 것처럼 인간들도 죽음 앞에서는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종거리면서 바삐 살았던 슬픈 땅에 미련이 남아서 그곳에 귀를 대고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식입니다. 죽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서 있다. 아름다운 듯 서 있다. 웃음 띠며 서 있다. 무방향으로 정신의 눈을 뜨고 땀을 흘리고 있다. 이 식기에서 시인은 이미 죽음에 들어앉아서 삶을 객관적으로 관조하고 있습니다. 생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3자가 되어야 관조가 가능하거든요. 시인은 움켜쥐었던 흙을 놓아주고 쓰러진 채 서 있는 것들,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보니까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모두 꼿꼿하게 흙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죽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서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서 있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요. 죽지 못하는 것들에게 현미경을 들여다댄 거예요. 죽지 못하는 것들은 마치 자신이 아름다운 듯 서 있다고 말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웃음까지 띠면서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행위 압권이죠. 그 서 있는 모습이 무방향으로 방향도 잡지 못한 채 살아내려고 눈을 애써 뜨면서 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말한 무방향 뭘까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이기도 해요. 갈 바를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방향.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요. 살아내려고 눈을 바짝 뜨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라고 시를 맺는데요. 그럴까요? 사는 것이 그렇게 애처롭고 슬픈 것일까요? 쓰러지는 것, 죽어 있는 것, 그것들이 살아있어서 서 있는 것보다 편안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죽음 예찬의 시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는요. 오히려 삶을 예찬한 시가 아닐까 합니다. 죽음에 자신을 몰아넣고요. 삶을 바라보면서 삶을 관조하면서 삶을 재정비하게 해주는 시기도 해요. 당신은 쓰러뜨려야 할 것들, 죽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줄 아는 새는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살면서도 쓰러지고 그래서 슬픔이 깊어진 것들은 서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쓰러지지 못하고 쓰러뜨릴 수 없고 죽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거기서 다툼이 오고 불신이 생기고 슬픔이 깊어지기도 해요. 그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고요. 제대로 죽을 줄 알아야겠다. 삶을 위한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시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형엽 문학평론가는요. 최문자 시인의 시를 이렇게 또 평가했습니다.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존재론적 성찰로까지 이어진다. 아픈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관계성을 토대로 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사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라고요. 이 시를 쓴 최문자 시인은요. 1947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198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귀 안에 슬픈 말 있네, 나는 시선 밖의 일부이다, 나무 고아원, 울음소리 작아지다 등이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또 협성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박두진 문학상, 한송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엿보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학 뉴스나 문학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식 등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김이듬 시인의 시집 히스테리아가 미국 문학 번역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미 번역상과 루시앤 스트릭 번역상 그 두 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이요. 전미 번역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의미가 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크 레빈,
서소은, 최혜지 등 3명이 공동 번역했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한 사람이 한 작품을 번역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기사요. 한국말을 영어보다 더 원활하게 하는 번역가가 있겠고요. 또 어떤 번역가는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원활하게 하는 번역가도 있겠고요. 언어의 번역뿐 아니라 문화를 알아야 또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번역하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이 높겠죠. 전미 번역상은 미국 문학가 협회에서요, 매년 시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 번역상입니다. 올해 22년차를 맞이하는 상이기도 한데요. 한국 번역 문학이 여기까지 왔구나. 노벨상까지 탈 날이 멀지 않겠구나. 라는 희망을 섣불리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소설에 관한 소식인데요. 김숨 작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김숨 작가의 장편소설 떠도는 땅이 51회 동인문학상으로 수상 선정됐다고 합니다. 소설 떠도는 땅은요,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1937년 구소련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이 화물열차에 실려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건이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김숨 소설가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요즘 중견 작가이기도 한데요.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잇따라 수상한 유일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동인문학상은요, 1955년 소설가 김동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1987년부터는 조선일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습작 시절 모범으로 삼았던 선배 작가들이 거쳐간 상을 받게 되어서 큰 격려를 받는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을이 떠날 채비를 하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푸른 하늘처럼 싱싱한 11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시쿵, 헤어질 시간은 항상 아쉽네요. 여기서 접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